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기출풀이 시간이고, 그리고 또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또 간략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첫 시간부터 또 너무 달리면 안 되니까 9월이죠? 지금 벌써 9월이 왔습니다. 가을이요, 가을. 근데 지금 되게 더워요. 낮이어가지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무역실무 2차 과목이죠. 무역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은 요새 이메일로 거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질문을. 네,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의 다 핸드폰으로 질문을 주세요. 네, 이렇게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카톡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7월, 8월까지 해서 이제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을 마무리를 했고, 7월, 8월 달에 이제 핵심 요약이죠, 핵심 요약. 기본 때 했던 흩어져 있던 애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9월, 10월 달 두 달 코스는 이제 기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출풀이 시간인데 작년까지는 교재를 좀 냈었거든요. 교재를 냈었는데 뭐 굳이 교재까지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그냥 프린트물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기출풀이 때도 똑같이 두 달 코스로 1회독, 어차피 기출풀이가 진도에 맞게 나가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그냥 동일하게 1회독을 진행하시면은 이제 한 3회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6월에 이제 1회독 하셨고, 7월, 8월 달에 또 1회독 하셨고, 그리고 9월, 10월 달, 요때 이제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부터 문제풀이, 진도별 문제풀이라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요때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 대한 해설 강의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일단 기출풀이 시간에 예전 스타일 문제들이 있고 최신 기출이 있는데, 최신 기출들도 물론 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볼 거고, 어떤 형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예전에 좀 논문 형식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일단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예전 문제 그리고 요즘 문제들을 같이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솔직히 요즘 스타일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그냥 단답형 암기형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스타일 문제들은 문제 50점짜리 시험 문제는 굉장히 이제 길고 도대체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다 쪼개져 나오잖아요. 쪼개져 나오니까 목차도 잡을 게 거의 없어요. 목차 잡을 것도 그냥 다 주어진 대로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술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옛날만큼 그런 목차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좀 없어졌다, 좀 수월해졌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시험 문제가 계속 이렇게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냥 요 최근 스타일을 유지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또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유형 20점짜리를 10점, 10점으로 안 쪼개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으로 다 대비를 하시고 예, 어서 오세요. 양쪽으로 대비는 다 하시되 그래도 옛날 스타일 문제들도 보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요 기출풀이 시간 때 요즘도 채점평 나오나요? 채점평. 요즘에 채점평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채점평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뭐 30회차 채점평, 31회차 채점평, 32회차, 33회차 채점평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채점평을 가지고 거의 한 30분 가까이 설명을 드렸는데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채점평에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무역 실무를 암기하듯이 기술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 막 이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시고 너무 그냥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아니라 그냥 나열된 걸로 그냥 쓴다. 막 이런 식인 굉장히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채점평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조금 의미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런 채점평을 보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큰 의미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답안이 딱딱 떨어지게끔 지금 좀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제외를 했어요. 제외를 해버리고 그리고 무역 실무가 있으면 대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역 실무 30점 두 문제, 20점 한 문제, 그리고 대외 외환. 10점, 10점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대외 외환도 요즘에는 되게 나열해가지고 뭐 5개 쓰세요, 6개 쓰세요. 거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큰 얼개를 잡아가지고 목차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관련된 내용 의 정도 써주시고 이번에 물어보는 거 뭐 5개 쓰시오 하면은 그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써도 해도 뭐 전혀 무방하게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도 지금 이제 9월 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시동을 거셔야 돼요. 9월, 10월 달에 열심히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을 그래도 한번 1회독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도 나중에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나중에 11월, 12월이 됐을 때 이제 슬슬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은근히 늦게까지 미뤄두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도 되게 벅차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그래도 체크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아침에 했어요. 그냥 최대한 빼먹지 말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환특법을 맨 뒤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맨날 안 하게 돼요. 막판에 가서 밀려가지고 무역실무 하다가 그냥 툭 끊어져 버리고 아니면 뭐 다른 과목 하다가 툭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이 아니지 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침에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한 30분 아니면 뭐 한 40분이라도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보고 그렇게 좀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기출풀이 시간도 똑같이 8회차 1회 오늘부터 해가지고 총 8회차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될 거고 이 기출풀이 교재라기보다는 프린트물은 그냥 요렇게 기출이 됐었고 그냥 내가 기출풀이 문제집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그 기본서가 됐든 어떤 문제집이 어떤 교재가 됐든 여러분들이 단권화하는 그런 교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좀 추가를 시켜주세요.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었구나.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9월, 10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단권화를 끝내셔야 됩니다. 단권화 작업. 뭐 제 교재가 돼도 좋고 기본서가 돼도 좋고 어떤 교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래도 10월까지는 단권화 작업을 끝내시고 공부 범위도 10월까지만 넓히세요. 10월까지만 계속 공부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는 거죠. 아,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도. 이때부터는 멈추세요. 이때부터는 줄여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점점 시험날까지 다 못 가져가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양을 이때까지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무한 반복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역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10월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최대한 단권화 작업은 그래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노트. 저는 솔직히 지금 유형 시험에서는 목차 노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공부할 때 목차 노트를 나름대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혼자 막 관세법도 목차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했는데 한 10월 달까지 열심히 저도 혼자서 목차 노트를 막 만들었는데 한 12월 돼가지고 만들었던 목차 노트를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없앴어요. 그리고 저는 목차 노트를 그때 당시에도 안 만들고 그냥 공부를 했었는데, 목차를 그래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건 뭐 마음이 좀 편해진다, 아니면 목차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뭐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 11월 정도 돼서, 우리가 지금 3회독제거든요. 1회독, 2회독까지 했고 이제 9월달, 10월달 3회독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만드시기에는 공부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은 찢어야지, 버려야지 하는 시간 낭비가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들다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필요하고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풀이, 오늘은 이제 1편 무역의 기초랑 이제 CISG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많이 없고 OT를 또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이 예전 스타일의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10점짜리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요 10점짜리 문제들은 10점, 10점 두 개가 합쳐가지고 20점이 무조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점짜리의 10점 분량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50점짜리 문제도 있죠. 50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50점짜리가 목차 뭐 나눠질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한 4개 정도 목차, 아니면은 뭐 많으면 5개까지 목차가 잡히는데, 이게 50점이면은 이게 뭐 한 10점, 10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니까 요렇게 30점짜리로 나올 수 있겠고, 요렇게 20점짜리로도 50점짜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자, 2004년도에 나왔던 10점짜리 문제가 되겠고, 중개무역과 관련된 문제예요. 중개무역과 관련된 문제고, 무역 거래 형태, 무역의 분류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중개무역이 있고, 중개무역이 있고, 단순한 그냥 부동산 중개 생각하시면 되는. 자, 그리고 외국, 인도, 수출이 있고, 외국, 인수, 수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위탁 판매가 있을 수 있겠고, 수탁 판매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공무역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가공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위탁 가공무역, 수탁 가공무역, BWT 거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무역 거래 형태가 있고, 또 연계무역도 있죠. 연계무역. 우리 다 기본 시간 때 배웠던 어떤 무역의 종류,
분류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무역의 분류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앞부분에서 무역의 분류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무역의 정의, 중개무역에 대한 정의라든지 외국 인도 수입에 대한 정의라든지 외국 인도 수출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러한 정의들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에 정의를 끌어다가 쓰는 게 그래도 좀 보기 좋다. 그냥 내가 아는 거 쓰는 것보다 그래도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의 정의를 쓰시면 그래도 이 친구는 연관성 있는 것도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했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정의는 최대한 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끊어 가지고 말이 이어지게끔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무역의 분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파트는 일단 뭐 의도 나올 수 있겠고 정의 쓰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았었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뭐 특징도 나올 수 있겠죠. 각 무역에. 그리고 뭐 장단점. 나올 수 있을 만한 범주들이 만약에 무역의 분류에서만 나온다면.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효용과 한계 이게 단점이기는 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수출입 실적, 인정 범위. 한 요 정도 범주에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거래 형태, 무역의 분류 파트에서는 크게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중개무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나오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서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문제가 그냥 쭉 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고 중개무역의 정의.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수출입 실적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동그라미 3번. 한국을 중개무역으로 할 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관계 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 4번.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즉 문제에서 제시한 건 총 4가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4가지. 근데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했으니까 내가 아는 게 더 있으면 더 써도 상관은 없었겠죠.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도 쓰고 의도 쓰라고 했네요. 그래서 정의를 쓰라는 게 없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의에다가 정의를 써주시면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의도 쓰라고 그랬고 의도 쓰라고 했으니까 정의는 정의대로 쓰셔야 되고 의에다가는 정의가 아닌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끌어다가 쓰셨으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길었어요. 요걸 요즘 스타일로 바꾸면 중개무역과 관련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중개무역의 가로 1 정의 뭐 3점. 2. 의 3점. 수출입 실적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3점을 쓰시오. 물음이 중개무역 구구를 할 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관계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를 쓰시오. 10점 해가지고 20점으로도 낼 수 있겠죠. 시험 문제. 그래서 예전 문제라고 해서 암기를 안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무역의 정의 보실게요. 자, 중개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끊어주시고,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자, 동그라미 1번 보세구역, 동그라미 2번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동그라미 3번 자유무역 지역. 요 3가지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쓰라고 했으니까 1번에 중개무역 정의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의를 쓰라네요. 그 정의 썼으니까 의에는 그러면은 중개무역을 왜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이거는
꼭 이대로 안 쓰셔도 돼요. 난 다른 거 쓸 거, 나는 뭐 다른 어떤 장단점을 쓸 거예요 하면은 그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중개무역은 중개상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그대로 수출함으로써,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차익의 확보가 가능. 이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장점. 중개인이 이 중개무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무역은 중개인 자국상품 공급 능력이 부족할 때 최초 수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시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럴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즉 우리나라에 주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공장 시설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좀 받아서 팔아야 되겠네 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개차익 확보도 이런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능력 부족할 때 이럴 때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더 써도 돼요. 뭐 장단점, 특징, 목적 이런 것들을 의의에다가 좀 서술을 해주셨으면 됐던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자,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 자, 중개무역 우리 기본 이론 시간 때 외국 인도 수출, 뭐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 뭐 임대차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실적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하셨었죠. 거기에서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수출 실적 인정 여부 물어봤으니까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라고 서술했으면 됐던 거고, 인정 범위. 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자, FOB 가격. 우리나라는 수출 금액 통계를 FOB로 매기죠. 그리고 수입은 CIF로 매기죠. 그래서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 그리고 인정 시점은, 자, 입금일. 가득액에다 밑줄, 입금일에다가 밑줄. 그래서 인정 여부랑 인정 범위 쓰라고 했으니까 인정 여부랑 인정 범위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준 거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관계 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 자, 읽어볼게요. 요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스위치 BL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스위치 BL. 이거는 스위치 BL과 연관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 쓰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일단 인지가 딱 되셔야 되고, 자, 개요. 중개무역의 경우 원수출상과 중개인과 최종 수입상 사이에 계약이 각각 체결되나 물품은 원수출국에서 직접 선적되어 최종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원수출상의 정보 또는 최초 거래의 가격 등이 노출되어 중개인의 차익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인은 아래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하여 공급자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가로 안에 상업송장, BL, 환엄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상업송장, 환엄 등을 3번 목차에 넣은 거고, 스위치 BL, BLS라고 했으니까 BL이 훨씬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앞달라고 쓴 거예요. 자, 스위치 BL이란, 자, 쭉 밑줄 치실게요. 스위치란 문구가 기재된 산화증권.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 기본 시간 때도, 핵심 요약 시간 때도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원수출국에서 발행된 BL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중개국에서 중개인이 자신을 수화인에서 송화인으로 변경, 최종 수입상을 수화인으로 하는 BL을 재발행하여 수입상에게 제시한다.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중개국에서 중개인이 자신을 수화인에서 송화인으로 변경, 최종 수입상을 수화인으로 변경. 자,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일본으로 간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BL. 자, 그리고 여기에서 BL을 스위치하는 거예요. 자, 오리지널 BL 상에는 송화인이 중국에 있는 원수출자가 되겠죠. 최초 수출자. 그리고 수화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개인이 되겠죠. 중개인. 그래서 얘가 딱 BL을 받은 다음에 가리는 거죠. 송화인이 스위치 BL상의 송화인은 중개인이 되겠고,
수하이는 최종 수입국, 즉 일본에 있는 최종 수입자가 수하인이 되겠죠. 스위치 BL. 자, 그래서 요 스위치는 선사가 해주는 거예요. BL에 대한 스위치는 뭐 수입자가 마음대로, 중개인이 마음대로 스위치 BL 막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선사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스위치 해줘, 스위치 해줘. 근데 잘 안 해줍니다. 선사에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서 변경은 이렇게 하는데 변경 못하는 건 뭐가 있죠? 원산지. 예, 원산지 같은 거는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송장, 환화음 등. 자, 볼게요. 중개인은 수입상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자, 그 다음 밑줄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밑줄까지, 거기까지 밑줄 및 환화음 등의 서류를 발행하여 수입상에 제시한다. 상업송장이랑 포장 명세서, 여기에 발행된 우리 실무적으로 CIPA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쓰거든요.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그리고 패킹리스트, 포장 명세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CI에 여기 뭐 수출자, 수입자 똑같아요. 원수출자가 기재될 테고 수입자는 중개인이 기재가 될 테고 얘가 이 CI를 바꾸겠죠. 자기 걸로. 그래서 여기에 수출자는 중개인, 수입자는 여기 최종 수입자. 가격은 여기에 만약에 100원 돼 있다면 여기는 뭐 12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20원 자기가 중개차익 먹으려고 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80원에 팔지는 않겠죠. 100원에서 80원에 판다? 그러진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일단 문제 보면은 처음에 딱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중개무역의 정의, 의의, 수출입 실적 인정 여부, 인정 범위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쓰래? 근데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 기본 시간 때 배웠던 거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점수 배점이 어떤 식으로 보통 되냐면은 이제 10점짜리니까 정의의 한 2점, 의의의 2점, 그리고 수출입 실적 인정 여부 인정 범위의 한 2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개무역인의 조치, 여기에 좀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04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중개무역 앞단락에서 무역의 분류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내면은 중개무역이랑 BWT 묶어가지고 각각 10점씩 해서도 충분히 또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나왔던 보세 창고도 거래에 관련된 BWT 거래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되겠고, 자, 일단 2006년도에도 한번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 기출 문제도 우리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보실 거예요. 자, 보세 창고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자, 동그라미 1번 기관 경과 선화증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스테이 BL의 개념을 쓰래요. 그리고 이것이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동그라미 2번. 두 가지 쓰라는 거였죠. 두 가지. 이것도 배웠어요. 우리 핵심 유학 시간에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스테이 BL acceptable이었죠. acceptable. 자, 그래서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15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자, 마찬가지 보세창고도 거래란 의에다가 그냥 뭐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한 정의도 좀 쓰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의에 살짝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문장으로 나눴어요. 자, 보세 창고도 거래란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과 부담으로
수입국의 포세션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장치한 상태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입상과 무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입상의 포세션고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다. 끊어주실게요. 정의를 쓴 거죠.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한 정의였죠. 우리 기본 이론 시간 때 배웠던 그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BWT 거래와 같이 수입국에 이미 도착한 물품의 경우 수입상과의 계약 체결 시기를 예상하기 힘드므로 신용장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서류 제시 기한과 관련하여 기관 경과로 수리가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일비엘을 언급하기 위한 앞에 전초적으로 살짝 이런 언급을 해준 거예요. 의의에다가. 자, 그리고 스테일비엘의 개념을 쓰라고 했죠. 자, 여기에 일단은 스테일비엘 개념을 쓰라고 했는데 개념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일비엘 정의를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넣는 게 맞았는데, 자, 일단은 스테일비엘의 정의. 자, 스테일비엘이란 서류 제시 기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스테일비엘을 수리 거절한다. 스테일비엘이란 서류 제시 기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을 의미하며 은행은 일반적으로 스테일비엘을 수리 거절한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일비엘 어셉터블이란 서류 제시 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이 제시되더라도 은행이 이를 수리한다는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을 말합니다. 즉,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신용장이 지정된 선적일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라도 은행이 수리 거절하지 않고 수리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신용장 거래에서의 스테일비엘 활용. 자, 이것도 암기가 아니에요. 다 이해해서 그냥 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BWT 거래와 같이 수입국에 이미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스테일비엘 어셉터블이라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기재되며 수입상은 신속하게 운송 서류를 입수하여 현물을 확보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또 써준 거예요. 거기다 쭉 밑줄 치실게요. 스테일비엘 어셉터블이란 서류 제시 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이 제시되더라도 은행이 이를 수리한다는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을 말한다. 까지 밑줄. 즉,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신용장에 지정된 선적일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라도 은행이 수리 거절하지 않고 수리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한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겁니다. 요 정도만 쓰셔도. 통상 그 다음은 그냥 또 썰픈 거예요. 썰픈 거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슥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일단 대략적으로 점수 배점을 한다면 의의에다가 2점, 스테일비엘 개념에 4점, 그리고 신용장 거래에서 스테일비엘 활용에 한 4점, 요 정도로 배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암기보다는 좀 이해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험 유형의 문제들이 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 무조건 다 이해는 아니죠. 암기도 또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술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문제 2번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먼저 문제 4번을 더 먼저 보실게요. 4번. BWT 거래와 관련된 2006년도 시험 문제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창고도 거래란 무엇이며 당해 거래 방식에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 화환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와 요건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보세창고도 거래란 무엇이며, 자, 보세창고도에다가 동그라미 1번. 보세창고도의 개념 쓰래네요. 당해 거래 방식에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 화환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 동그라미 2번. 요건, 동그라미 3번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일단 세 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세 가지를 쓰라고 했고, BWT 거래의 개념 쓰라고 했고, 그리고 선화증권이 화환신용장 방식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는 스테이비엘 어셉터블이고, 요거는 선화증권이 수리되는 요건을 쓰라는 거였거든요. 즉, UCP 20조를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UCP 20조. 자, 근데 10점이니까 그 요건을 모든 걸 다 쓸 수가 없겠죠. 다 쓰면, 저 같으면 그래도 최대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쓰셨어야 됐던 그런 문제다. 자, 그래서 개념, 보세창고도 거래란 수출상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도가 거래해주는 거래 형태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개념을 쓰면 되고, 개념만 쓰면은 뭔가 좀 허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남들과의 어떤 답안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특징과 장단점까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무조건 다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저것도 넣을 수 있고. 자, 특징 및 장단점. 자, 적절한 수입상을 충분히 물색함으로써 자, 다양한 판매 기회 확보 밑줄. 계약이 체결한 후 바로 물품을 인도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또 납기 단축 밑줄. 다만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이 판매되기까지 수출자가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송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자, 그 다음 밑줄 수출자가 부담. 자, 수출자가 모든 리스크를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개척에 좀 쓰이는 거래 형태이기도 하지만 개척이 잘 되지 않으면 수출자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또한 물품의 판매 전 수입상이 물품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 다음 밑줄 점검 매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상업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며 보증된 품질의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분량상 그냥 저기만 쓰고 근거 쓰고 요건 쓰고 하면 좀 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장단점이나 뭐 특징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좀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뭐 근거 요건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근거를 먼저 쓰셔도 되고 3번 목차를 즉 2번으로 올려서 쓰셔도 되고 스텝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을 3번으로 내려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목차 먼저 보시면 자, 스텝의 어셉터블이란 자, 이것도 아까 봤던 그 동일한 내용이에요. 서류 제시 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이 제시되더라도 은행이 이를 수리한다는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입니다. BWT 거래와 같이 수입국에 이미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스테이벨 어셉터블이라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기재되며 수입상은 신속하게 운송 서류를 입수하여 현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 수리 요건, 요거는 정제된 문장이거든요. 정제된 문장. 원문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원문이랑 의미는 똑같은데 원문을 되게 각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편하게 좀 쓰실 수 있게끔 각색한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원문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면 원문으로 하시고 요즘은 원문으로 공부하세요. 최대한. 자, 그래서 일단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BWT 거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물건을 보세창고에 넣었다라고 해볼 때 예를 들어 8월 1일 날 선적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8월 1일 날 선적하고 보세창고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매매 계약은 한참 뒤에
12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은 시점이 11월 1일이고 급하다 보니까 신용장 개설도 12월 1일 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스테일 BL이 돼버렸죠. 8월 2일 선적했는데 신용장 발행일이 12월 1일이래요. 자, 그래서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신용장 개설할 때, 야, 이거 BWT 거래라서 이미 스테일 BL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신용장상 특별조건 스테일 BL 어셉터블 넣어가지고 신용장 좀 발행해줘 라고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스테일 BL 어셉터블이라는 특별 조건을 포함한 신용장을 발행해서 수출자한테 주겠죠. 자, 그래서 BWT 거래할 때 서류 제시 기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첫 번째가 이거 스테일 BL 어셉터블인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용장을 발행할 때 서류 제시 기일을 엄청 길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엄청 길게 설정.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걸로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WT 거래 2006년, 2010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한참 동안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 3번 보실게요. 문제 3번. 자, 이거는 제대로 작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수출입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내적, 대외적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확하게 쓴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래도 내가 막 무역실무 공부했던 거 막 개념들 여기저기 쥐어짜가지고 뭐라도 썼으면은 그래도 조금 점수를 받으셨고, 요거는 이제 모범 답안이기는 해요. 모범 답안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전문적이에요. 너무 그냥 전문적인 부분이고, 브리에타의 문제였죠. 브리에타 문제. 자, 그래서 일단은 환리스크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무역 관련 위험 뭐가 있을까요? 수출자 입장에선. 이제 무역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당연히 대금회수 불능 위험이 있겠죠. 대금회수 불능 위험. 수출자의 요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을 일반적으로 신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신용 위험. 자, 요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신용장 거래가 있을 수 있겠고, 무역 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겠고 등등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자 입장에서 반대로 물품 입수 불능 위험이 있겠죠. 수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건을 못 받을 리스크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얘를 일반적으로 상업 위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신용장 무역보험 비슷하게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위험이 있죠. 공통위험. 그 공통위험 중에 하나가 비상위험. 러시아 전쟁. 지금 러시아로 수출을 많이 했던 화주들은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송위험.
물론 지금은 거의 사고가 나지 않지만 항상 상존하는 위험 중에 하나죠. 운송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 다음 환위험.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위험 파트에서 공통위험의 환위험에 대해서 대내적, 대외적 기법에 대해 설명해라 라는 이제 그런 시험 문제였고, 자, 환리스크란, 자, 환리스크에 대해서 그래도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밑줄 치실게요. 무역 거래 과정에 있어 계약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하여 기업이 저 뒤에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감소하는 위험을 말한다. 무역 거래 과정에 있어 계약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하여 기업이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감소하는 위험을 말한다. 자, 그래서 대내적 관리 기법은 기업이 자기 기업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인 거고, 대외적 관리 기법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칭, 뭐 리딩, 레깅, 가격 정책, 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개념적인 부분만 좀 밑줄 쳐드리고 넘어갈 거고,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못 썼다. 요거는 다 못 썼다. 요거는 자, 거기다 밑줄. 물론 뭐 경제를 공부했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들을 알고 있으신 분들, 경제학과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쓸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무역을 공부하는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못 썼다. 이걸 못 썼다고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칭.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통화별 만기일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오는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 자, 요거는 이제 수출입 기업이 상대 기업과 우리 언제 지급하기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자, 리딩은 당긴다라는 표현이고, 레깅은 늦춘다라는 표현이에요. 당기거나 늦추는 거예요. 결제 시점을. 자, 거기다 밑줄. 외화 자금의 결제 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극소화시키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 수출업자랑 수입업자가 협의해가지고 전쟁이 막 터질 것 같아. 야, 우리 이거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결제 시점을 좀 당기자. 지금 안정화돼 있을 때 지금 하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가격 정책. 자, 거기다 밑줄.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시키는 방법. 이것도 협의해서 하는 거죠. 야, 이거 환율이 지금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협의해서 하는 거다. 자, 네팅. 자, 거기다가 밑줄. 본지사 간 각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끊어주시고, 그 다음 또 밑줄. 매 건별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해당 거래 내용을 대차시켜 일정 기간 단위로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 요거는 본지사 간 거래에서 본사와 지사 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아무도 못 썼다. 요 네 가지는.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자, 대외적 관리 기법.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파생상품 시장 등 외환 시장에서 환위험을 해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도 못 쓰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선물한 시장, 현물한 시장이라는 게 있고 내가 선물 거래나 옵션을 좀 해보셨으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쓰실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차라리 못 쓰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선물 옵션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나요? 혹시?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 옵션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그냥 거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선물 옵션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으로 했죠.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식으로 국내 주식 하다가 해외 주식 하다가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고 해외 주식도 그렇고 정해져 있잖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 안 되잖아요. 근데 옵션, 선물 옵션은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 막 이렇게 막 이게 유동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1000%, 10,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1000%, 10,000%를 벌 수도 있고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많이 잃고 그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죽어도 하지 말라고. 죽어도 하지 말라고. 이게 운이 좋아서 몇 번 벌 수는 있대요. 큰 돈을. 근데 결국에 하다 보면은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대해서 이거를 그리고 좀 젊고 막 머리가 이렇게 되게 긴밀할 때는 그래도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데 우리 뭐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걸로 좀 성공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고 대부분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했었어요. 저도 좀 했었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전 소액 갖고 했어요. 큰 금액 갖고는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벌 수 있는 거 이게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손해 봐도 5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하자라는 주의여가지고 좀 소액을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엔 거의 똔똔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똔똔하고 하루에 막 한 5분 사이에 막 300만 원, 500만 원도 벌어보고 진짜 5분 사이에 그만큼 잃어도 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계속 하다가는 사람이 그냥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하게 돼요. 그것만 하루 종일. 왜냐면 얘는 그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해외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시장 열렸을 때 막 하다가 또 저쪽 나라 하면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차라리 코인은 그래도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선물 옵션은 못하겠더라고요. 자, 선물한 시장.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선물한 시장에서의 환해증은 선물 거래소에서 특정인과 미리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다. 넘어가시고 단기 금융시장 그냥 일거만 보고 넘어갈게요. 단기 금융 거래와 현물환 거래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끊어주시고 해외 단기 금융시장에서 특정 금액을 차입하여 이를 다시 자국 통화로 환산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자, 3, 4, 5번은 묶어주실게요. 얘는 통화를 수합하거나 통화에 옵션을 걸거나 통화 선물을 하는 통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통화 수합은 자 거기다 밑줄 수합 개시 시 두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이한 통화의 원금을 교환. 통화 선물 자 거기다 밑줄 미리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선물함과 동일. 통화 옵션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요것도 대부분 못 쓰셨을 거예요. 거의 못 쓰셨을 거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쓰실 수 있었던 게 4번. 기타 무역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환변동보험 읽어볼게요.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수출입 기업에게 제공하는 수출보험 중 그 다음 밑줄 환변동보험은 보장환율과 실제 환율 사이의 차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었겠죠. 환변동보험을 가입한다. 자, 결제방식 선택. 우리 결제방식 중에서 고정금리로 할인하는 게 포페이팅이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 포페이팅은 매출 채권을 고정금리로 할인하여 포페이트액이 매도할 수 있으므로 만기일의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자, 하드십 조항. 요것도 머리를 잘 쓰시다 보면 떠오르실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 읽어볼게요. 하드십 조항은 무역계약 체결 후 이행 시 사정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당사자 간 이행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계약 조항에 대해 다시 교섭의 여지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자, 거기다 밑줄 하드십 조항이나 가격 조정 조항 등을 미리 계약에 삽입하는 경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가격 등에 반영하여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들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쓰실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4번 목차에 대해서 아예 이 환리스크에 대한 딱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딱
맞닥뜨리고 그냥 공란으로 비워둔 분이랑 그래도 개요에다가 뭐라도 좀 쓰고 4번에 뭐라도 좀 썼으면은 뭐 2, 3점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그 한 2, 3점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비우지 말아라. 2번, 3번은 다 같이 잘 못 썼다. 경제학과 출신들은 좀 썼을 수는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 문제 5번이죠, 5번? 5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